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신종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 뭐 익히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4년 11월에 정부에서 이 제로 트러스트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익히 읽어 보시거나 살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한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고 사실 오늘의 약간 키워드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 교수 생활은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키사에서 개인정보법하고 기본 보호시설 업무를 하다가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NC소프트, CISO, 다시 AI 시대의 마이크로소프트를 갔다가 다시 학교로, 다시는 아니죠. 학교로 오게 된 신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로 트러스트를 2019년에 NC소프트에 있을 때 처음 경험을 했고요. 이게 보안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되겠다라는 것을 그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널리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소명의식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통해서 NC소프트의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뭐 수십 차례의 외부 강연을 하면서 자칭 제로 트러스트의 에반젤리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창시자인 존 킨더버그 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무척 영광스럽긴 합니다. 뭐 앞서 우리 그 데이브 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이버가 단순히 사이버 범죄, 크리미널이라고 하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 경제적 규모, 뭐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이 곧 만나죠.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에서 양대 축을 이루는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제가 이 장표를 외부 발표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소개를 드리는데 3대 세 번째 경제 규모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사이버 크라임, 사이버 범죄 시장입니다. 8트릴리언 달러이죠. 8조 달러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옆에 보시면 매년 애뉴얼 그로스가 GDP죠. 우리 GDP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이버 크리미널이 15%입니다. 우리가 뭐 인도, 중국 시장의 성장률 뭐 3배 이상에 가까운 이러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잠깐 줌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런 사이버 범죄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8, 90%라고 하는 수치가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언매니지드 디바이스, 관리되지 않는 장치를 통해서 이러한 성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이버 범죄의 성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섀도우 IT라고도 얘기를 하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모바일을 사용하고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또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 외부의 공격의 표면의 접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잘 매니지할 것인가가 키포인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비밀번호 기반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년 MDDR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살펴보면 우리가 아이덴티티죠. 우리가 아이디라고도 합니다. 근데 아이디와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가 뭐죠? 패스워드입니다. 비밀번호죠. 지금도 해커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우리가 브루트포스 어택이라고 하죠. 신원 공격의 99% 이상이 아이덴티티 공격의 99% 이상이 패스워드를 공격을 합니다.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공격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제로 트러스트가 태동하게 된 백그라운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계층 보안이라고 해서 인덱스 시큐리티라고 해서 뭐 파이어월이나 뭐 IDS, IPS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뭐 심과 소아라고 하는 이러한 모니터링, 뭐 여러 가지의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 개의 겹겹이 네트워크의 경계에 기반해서 보완을 해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뭐죠? 결국은 앞서 살펴본 패스워드 공격, 즉 아이덴티티에 대한 공격은 이 해커들이 결국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2차 인증도 합니다. 우리가 MFA라고 하죠. 멀티 팩터 어센티케이션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회해서 어찌됐던 저 내부로만 들어올 수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을 뭐 중요 정보를 탈취하든지 중요 시스템을 파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액션은 뭘까요? 네, 저 성안의 저 성곽의 저 다리를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밖에 있으면 적군이고 안에 들어오면 우군이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 경계 기반의 이분법적 논리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무엇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무언가의 기법을 녹여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무것도 신뢰하지 마라. 검증하기 전까지는 하는 제로 트러스트가 되겠죠. 우리가 뭐 미토스를 아까 데이브님이 뭐 미토스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AI 기반의 굉장히 공격을 빠르고 또 정확하게 하게 또 심지어는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까지도 AI가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미토스에 의해서 열리는 문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걸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열리는 문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최근에는 뭐 QR코드도 많이 이용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커싱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메일로 피싱 공격을 합니다. 또 특정한 회사를 공격하는 우리가 스피어 피싱도 하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단순히 이메일을 클릭하거나 뭐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이 아니더라도 이메일 클릭으로도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스크립트가 내부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스크립트는 하나의 백도어가 되죠. 그래서 또 공격자가 뭔가 커맨드를 내려서 제어하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더 문제는 내부 직원의 어떠한 아이디와 패스워드일지라도 자기보다도 내부망에서 자기보다도 더 권한이 높은 호스트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횡적 이동 공격, 레터럴 무브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저러한 악성 코드를 필터링하거나 저런 걸 걸러내거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대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언노운 어택이라고 하는 APT 공격이라고 하죠. 지능형 위협 지속 공격은 마치 정상적인 행위인 양 지속적으로 긴 시간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파급 효과가 큰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하죠. 이상행위를 찾아낸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차선책은 뭐냐? 또 하나의 대비책은 뭐냐? 결국 내부에 들어왔을 때 저러한 움직임, 옆으로, 횡적으로 자기보다 권한이 높은 호스트를 저렇게 침투할 수 있는 저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뭔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게 바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러한 도메인을 자기보다 높은 호스트를 장악하는 이유는 뭐죠? 결국 그런 것들이 백엔드 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중요 정보들이 담겨져 있죠. 개인정보라든지 뭐 중요한 회사의 소스 코드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접근을 해서 결국은 중요 정보를 탈취하거나 또는 뭐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또는 암호화시켜서 랜섬웨어죠. 암호화시켜서 뭐 복호화 키를 줄 테니 돈을 내놔라 이러한 협박을 하게 되는 그러한 패턴인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아주 지능화되어지고 고도화되어진 공격이기도 하지만 그 단초는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열리는 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단순히 실수를 해서 문이 열리는데 그 작은 문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공격 표면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그 데이브님이 잠깐 소개를 했죠. 우리가 기존에는 리스트 베이스드예요. 뭐 했어? 했어? 뭐가 있어? 없어? 라고 쭉 리스트를 열고 해서 어떠한 공격을 체크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행위와 행위 간의 상관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리스트 베이스드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프 베이스드로 가는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서 그래프 형태로 해서 공격 표면을 보다 인간이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래프 기반의 공격 표면에 대한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안팀의 숙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안과 관련되어진 업무를 하거나 또 유관한 그런 것들을 하실 텐데요. 뭐 계속해서 나오지만 미토스라고 하는 엔트로피기 미토스, 그래서 글래스윙, 뭐 투명 날개, 뭐 이런 뜻인데, 뭐 최근에 지금 엊그제죠. 우리 정부도 미국에 회담을 하면서 이 글래스윙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뭐 결정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굴지의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과연 이 AI, 이 미토스로 인한 어떤 파급 효과, 이런 임팩이 어느 정도 될지,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협의체인데요. 이런 것이 결국은 뭐 앞으로 점점 미토스뿐만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진화되어지고 점점 더 고도화되어지는 이런 형태를 띌 건데요. 분명히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우리가 네트워크 경계형에 기반해서 보안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없었던 것들, 결국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Verify Explicitly. 그러니까 명확하게 검증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신뢰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리스트 프리빌리지입니다. 보안을 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시험 문제에도 나오는 최소 권한의 부여 원칙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특히나 아까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물리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을 누가 단순히 실수를 할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직원이라고 상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을 오히려 많이 갖고 있는 임원이 단순한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런 임원분들이 단순히 실수를 교육을 받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귀찮아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뭐 굳이 내 레벨에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보안팀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이러한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안의 어웨어니스를 높일 것이냐가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뚫어내야 되는, 반드시 교육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그래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권한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서 나왔지만 어슌 브리치, 항상 사고를 가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뭐 니스트 800-27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모델을 그린 거죠. 결국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디바이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엔드포인트죠. 가운데 이제 Security Enforcement Policy 엔진이 있죠. 우리가 PEP나 PDP라고 하는 그런 policy decision과 enforcement를 하는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부의 리소스가 존재를 하고 이 내부의 리소스는 아까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열리는 문에 보시면 들어가기만 하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를 종횡무진으로 해집고 다닐 수 있다면 아무리 시큐리티 팔러시 엔진이 제대로 어떤 디시전을 내려서 접근을 허용하더라도 저 안에 들어가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즉 무언가 중요도에 의해서 반드시 격자 구조의 형태로 저러한 데이터가 됐던 애플리케이션이 됐던 네트워크가 됐던 격자화되어진 격자 구조 형태를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세 가지 원칙,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왼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인데요. 여기서 세 번째 침해 과정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분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꼭 네트워크만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용 서비스, 데이터 이런 거에 기반해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최근은 아니죠.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과 함께 N2SF라고 하는 공공용 또 보안 가이드라인을 국가정보원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공공 쪽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공공 분야에서 사용을 하셨죠. 근데 이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공공 분야에도 AI 사용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공공 분야의 환경은 IT 환경은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두 대를 두고 각각 내부망에 대한 업무와 인터넷망에 대한 업무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데이터의 상호 간의 연동은 중간에 망 연동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이점을 공공 분야에서의 서비스에 반영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니즈가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데이터의 분류에 기반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이, 미디움, 로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상중하를 구분해서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중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결국 AI는 클라우드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N2SF라고 하는 이러한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실제 실증 사업 준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실제 공공 쪽에서 구현된 사례를 쉽게 찾아보긴 어렵지만 아마 올해부터 좀 더 가속화되어지면서 이런 데이터 분류에 기반해서 이러한 외부의 인터넷망을 연계한 생성형 AI의 사용 또는 SaaS라고 하죠. 클라우드 SaaS 서비스를 사용하는 실증 사업들이 전개가 될 텐데 결국 이것도 큰 의미에서 광의 의미에서 본다면 데이터의 중요도에 기반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 가이드라인을 좀 서머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생소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러한 니즈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도입을 할 때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how to와 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각각의 그러면 조직 내에서 역할은 어떻게 분담을 하고 어떠한 접근 방식을 써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었고요. 이게 이제 1.0이 있다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년 11월에 2.0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4단계의 성숙도 모델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 적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오로와 나띵 게임으로 많이 인식을 하세요. 그럼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라는데 사실은 정확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AI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AI를 잘 사용하시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퀄리티 높은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걸 도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좀 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도입을 하게 되나요? 라고 하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에 CISA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이러한 성숙도 모델에 관한 부분을 1.0을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2.0이 나왔습니다. 2.0은 이 단계를 4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초 또는 기존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초기 단계, 향상 단계, 옵티멀, 최적화 단계 이렇게 4가지의 성숙도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 조직이 현재 에지이즈가 어떤 단계인지를 판단한 후에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향상 단계로 갈 거야, 초기 단계로 갈 거야, 또는 뭐 최적화 단계로 갈 거야, 이렇게 스텝을 잘게 쪼개서 자신의 환경에 맞는 로드맵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4단계 성숙도 모델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단계별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6가지의 영역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디바이스,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그다음에 워크로드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 6개의 조직이 보호해야 될 정보 자산의 대상을 구분을 하고 이 각 단계별로 어떤 상태가 이 단계에 해당되어지는지를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된 내용을 봐서는 이게 그래서 뭘 하라는 거지? 라고 약간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2.0에서는 이런 추상화되어진 거를 여기 보시면 27가지의 기능으로 명확하게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이 27개 가지 기능 내에는 52개의 그래서 어떠한 역량을 갖춰줘야 돼라고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가이드라인이고요. 뭐 저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역량이나 또는 그 기능 정의되어진 것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의 에즈이즈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베스트 포인트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도입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준비, 계획, 구현, 운영, 피드백 개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거를 고려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나 제로 트러스트 도입은 결국 비용, 솔루션 도입이나 거버넌스의 리스트럭처링, 보안 거버넌스의 리스트럭처링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련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군가 의사결정자한테는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에 보시면 즉 제로 트러스트 도입 비포 앤 애프터 그래서 보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조금 이것도 줌인을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또는 기초 단계입니다. 뭐 사실은 뭐 현재 대부분이 업체들이 이제 뭐 기업이 조직들이 기존 단계일 수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현재 일부 프로세스가 좀 자동화되어 있다. 이렇다면 뭐 초기 단계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일부 자동화입니다. 그 다음에 향상 단계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단계는 레벨은 자동화가 되어져 있는데 중앙 집중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센트럴라이즈 되어져서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옵티멀 단계는 완전 자동화입니다. 여러분 뭐 소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심을 앞에 둬서 보안 로그를 게더링하고 수집하고 여기로부터 분석 업무를 통해서 실제 파이어월이나 뭐 IPS를 통해서 어떤 컨트롤을 해주는 이러한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소아라고 하는 것들이 또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모든 어떤 단계에서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최적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측에 보시면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각 6개의 정보 대상별로 어떠한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짤막짤막하게 저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한 것은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우리가 종적으로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그러한 수직적인 이러한
버티컬한 방어는 파이어월들이 많이 하고 있죠. IPS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허리즌탈하게 이런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결국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베이스드죠. 근데 네트워크 베이스드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호스트 베이스드, 즉 애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 베이스드로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정말 이 가이드라인이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의 예를 들면 아이덴티티다 그러면 아이덴티티와 관련해서 뭘 해야 돼? 라고 할 때 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식별자 관리, 뭐 인증, 위험도 평가, 접근 관리, 이게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27개가 있고요. 밑에 2개가 있는데 2개는 공통 기능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시성, 결국은 뭐 우리가 섀도우 IT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은 뭡니까? 결국 비저빌리티죠. 가식성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백엔드에서 돌아가야 되겠죠. 또 우측에 보면 자동화와 통합입니다. 뭐 휴먼 에러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이러한 에러들을 제거할 수 있겠고요. 또 통합은 뭐 중앙 집중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2가지로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고, 위에 저렇게 27개의 기능별로 52개의 세부 역량을 쭉 저 하얀 박스에 있는 저 내용들이 뭐 사용자 인벤토리, MFA, 통합, 아이캠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옆에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역량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를 또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에 필요에 의해서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여기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ISP라고 하죠. 우리가 뭐 IT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스트럭처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 ISP 작업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플래닝을. 마찬가지로 현재 기업망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을 찾는 거죠. 결국 정보 자산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고통스러워하는 페인 포인트가 자산 식별입니다. 특히 규모가 클수록 섀도우 IT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부서들이 자산 식별에 대한 이러한 책임지는 이런 권한들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안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 IT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개발이 있다면 개발부서가 또 이러한 자산들을 별도로 자기네들이 구매해서 운영하거나 이럽니다. 근데 결국 보안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어디로 귀속될까요? 결국 보안팀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사실은 이러한 자산 식별을 투명하게 하나의 센트럴라이즈드 시켜서 섀도우 IT를 제거하는 것이 퍼스트 스텝입니다. 그러면 자산 식별을 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 그러한 정보 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에지이지가 파악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뭐 현재의 보안 아키텍처가 당연히 보일 테고요. 만약에 없다면 보안 아키텍처를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숙도 모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개의 기능과 52개의 그러한 세부 역량들을 매핑을 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나와져 있는 정의되어져 있는 거 매핑시키면 당연히 갭이 보이겠죠. 근데 이 갭을 한 번에 우리가 다 최적화 단계로 채울 필요는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4가지의 단계가 있고 우리의 현재 가용한 리소스, 투자할 수 있는 비용, 현재 뭐 근무하고 있는 보안 직원, 이런 아키텍처링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6개의 정보 자산 대상 중에 적어도 이 단계를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아키텍처를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 한꺼번에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좀 더 좋은 질문. 우리가 이번에 계정 관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 현재 그냥 기초 단계인데 우리가 좀
뭐 최적화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향상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가 뭘 도입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갭 분석을 하고 이러한 목표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수준을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드린 대로 네트워크 단에도 나오고 호스트 베이스드, 즉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저런 안전한 컨테이너 네이티브 C앱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는 C앱으로 묶어서 한 번에 개발과 함께 배포를 자동화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보안을 녹여놓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데브옵스 환경의 시큐리티, 데브섹옵스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 개발하는 기업들 이런 쪽에서 당연히 이러한 개발 환경은 분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종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 서비스와 IT 시스템에 대한 식별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6개의 대상 분야별로 저렇게 매저 포인트를 둘 수 있겠죠. 스파이더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부분이 취약하구나 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투비 계획 어떻게 아키텍처를 그려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주요 체크리스트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자, 애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 아까 호스트 베이스드죠. 이런 걸로다가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느냐, 또 수동으로 세그멘테이션 구성하는가, 이제 뭐 자동화라고 하는 개념이죠. 또 네트워크 수준에서 워크로드 간에 어떤 이동이 있다면 탐지나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느냐, 레터럴 무브먼트를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당연히 모니터링, 트래픽 모니터링이 포함될 테고요. 네트워크 단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이제 성숙도를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before and after. 그러면 도입 전과 도입 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손으로 한 땀 한 땀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해서 이게 개선되었구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의 침투 훈련,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입니다.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전에는 어땠는데 구현을 해보니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의 하나 예시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PT를 수행하는 해커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부의 디바이스에 산재되어져 있는 디바이스를 접근해 보는 거죠. 취약점을 이용해서. 근데 A라고 하는 파트는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전에는 뭐 어플리케이션 A든 B든 들어가서 얼마든지 스캐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당연히 최소 권한의 원칙에 의해서 접근 가능한 호스트나 서비스나 네트워크 경계 영역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A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 자산만 접근이 가능할 테고 B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마이터 어택이라고 하죠. 정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해커는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총괄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마이터 어택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터 어택에 의하면 모든 TTP라고 합니다. 모든 택틱, 전략과 테크닉, 기술과 그래서 프로시저, 어떠한 절차로다가 공격을 하고 또 디펜드가 있습니다. 마이터 디펜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마이터라고 하는 이러한 그 비영리 단체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놨고요. 모든 공격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었던 시나리오들을 어떠한 공격을 막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가이드라인에서는 예시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이터 어택에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아무튼 촘촘하게 다 정의가 되어져 있어서 보통 우리가 보안 업체들은 다 이 마이터 어택에 기반해서 테스팅을 하고
또 방어하는 전략이나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합니다. 자, 결국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우리 뭐 지금 캐나다에서 잠수함 수주전이 독일과 한국이 지금 세게 붙어 있죠. 방산주. 예, 요즘 주식시장 핫한데 꼭 수주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잠수함이 처음에 만들 때는 격자 구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뭐죠? 물이 다 새 들어와서 그냥 침몰하는 거죠. 바닥에 깔아놓는 겁니다. 근데 뭐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격자 구조를 갖는 거죠. 어떠한 곳에 물이 뭐 침투를 받아서 침입을 받아서 뭐 물이 들어오더라도 침수가 되더라도 전체의 잠수함은 깔아앉지 않는다고 하죠. 이런 격자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 수평적인 측면이 있는데, 수평적인 측면은 네트워크 단이나 호스트 단으로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과거에 우리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미디어를 보면 통신 3사가 다 해킹을 당했고, 또 C모사, 이커머스 회사죠. C모사 다 해킹을 당했는데, 그때 사용되어진 악성 코드가 5년 전에 나왔던 리눅스 계열의 BPF 도어라고 하는 악성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패치가 없느냐? 있었습니다. 패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를 일으킨 거죠. BPF 도어가.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을까? 또는 BPF 도어가 작동을 하더라도 왜 전체를 다 홀고 다닐 수 있었을까? 저는 격자 구조화 되어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여러분 뭐 다 우리 뭐 유심 바꾸라고 해서 뭐 유심 바꾸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죠? 중요한 그러한 통신 트래픽과 관련되어진 가입자 정보 또는 뭐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격자 구조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으로 한 번 더 촘촘한 보안 통제가 되어 있다면 아마 BPF 도어가 쉽게 그렇게 정보를 탈취해 나가는 홀로, 구멍으로 작동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베이스드도 있고 SDN 베이스드나 호스트 베이스드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마지막 장표인데요. 제가 실제로 NC소프트에 있을 때 디바이스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에이전트죠. 에이전트를 깔아서 디바이스의 어떤 상태 또는 필요한 솔루션들이 깔려 있는지, 또 제대로 패치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바이스 단에서 확인하고, 또 아이덴티티는 또 M사의 그런 아이덴티티와 관련되어진 정보를 베이스로 해서 취약한 아이덴티티를 찾거나 이런 것들로 구현을 다 했습니다. 물론 가운데는 제로 트러스트에 기반이 되어지는 엔진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MDCA라고 하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쪽의 리소스, 그렇게 이제 외부에 접근하는 주체들의 접근을 가운데서 엔진이 체크하는 것 외에 내부에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데이터와 서비스에 기반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발부서나 현업부서가 어떠한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를 다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정보가 중요한 정보다, 크리티컬한 정보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눠진, 근데 데이터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가 되더라도 결국은 어떤 서비스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또 어떠한 서버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버 베이스드로 하이, 미디움, 로우라고 하는 이러한 세그멘테이션을 했고, 실제로 저거에 기반해서 보안 정책을 각각의 분류별로 자동화시켜서 적용을 했고요. 비포는 뭐죠? 결국은 어떤 서비스에 접근을 할래 그러면 내부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직관적으로 그냥 담당자의 아름아름으로 오로와 나띵 게임을 합니다. 붙여주거나 못 붙여주거나.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가 구현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부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구현되어 있다면 그 상태, 여기 보시면 뭐 PC냐 모바일이냐, 개인 거냐 법인 거냐, 또는 보안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부로
제로 트러스트의 이점을 활용함과 동시에 내부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접근 권한의 원칙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고, 아래 보면 UBEA죠. 전체 행위들을 다 로깅을 하죠. 우리가 다 로깅을 해서 이런 것들을 AI를 이용해서 초동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로 트러스트가 구현되어져서 굴러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구현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많지 않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좀 스피드가 빨랐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제로 트러스트 필요하시면 가이드라인 2.0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또 중요한 포션이 바로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에 있는 서비스들이 어디가 하나 구멍 났다고 해서 깔아앉지 않는 그러한 격자 구조의 그러한 아키텍처링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보안의 100%는 없잖아요. 어떤 서비스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의 잠수함을, 여러분의 잠수함을, 조직의 잠수함을 침몰시키지 않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